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응시 인원이 발표됐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걸로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것만 하면 안 되겠죠. 기본 쉬운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조금 어려운 것도 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히 이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려운 게. 그 공인중개사법을 고득점 해야 되고요. 지금 2차만 응시하는 분도 2만 한 3천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2차만 응시하는 분도. 그럼 2차만 응시하는 분들의 합격률이 평균 50%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합격합니다. 23만 명 중에. 그러면 한 2만 명 합격자 나온다고 보면 나머지 동차 합격자가 이제 한 1만 명 정도 나옵니다. 합격인은 응시는이 사상 최근 그리고 개업 공개사 숫자도 최근 19년간 폐업 숫자가 최고 줄어들었답니다. 12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개업을 한 개업 공개사 숫자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건만 양타 치면 1년 연봉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응시자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아침에 새벽에 중개보수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0.9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했죠. 시도 조례로 정했으면 시도 조례는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자체별로 다 다르니까. 근데 시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이제 시행규칙으로 정해가지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시행하면 시험에 반영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최대 0.7% 금액별로 구간별로 0.4, 0.5 옛날에 조례에 있던 걸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시행규칙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 게 바뀔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때까지 9억이었죠.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인 경우 그게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1억 원으로. 그것도 거의 확정적이고요. 또 농지법이 오늘 문제 내드렸는데 농지법이 18일 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이런 거. 그 오늘 문제 내드린 거에 보면 있습니다.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고요. 그 개정된 내용이 많다고요. 오늘 내드린 문제 좀 어렵죠? 개정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놔야 돼요. 한 문제를 건져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데서 한 문제만 건지면 합격이라고요. 많은 욕심 내면 안 된다고요. 특강 들어가지고 한 문제만 더 맞추면 합격이라고요. 한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합격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추석 18일입니까? 추석 되기 전에 특강 최종 그 백선 쪽집게 백선 특강을 추석 연휴 되기 전에 18일 맞습니까? 9월 18일. 어떤 학원에는 추석 때도 특강을 하더라고. 사람이 좀 많은 데는 추석 연휴에 그 시댁이나 친정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냥 추석에 특강 들으라는 이야기죠. 해도 돼요. 근데 해도 되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추석 연휴 바로 전날 아마 9월 18일 맞습니까? 9월 18일 날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이 고득점이 돼야 돼요. 80점 이상 받으면 2차는 안정적으로 합격입니다. 그 오늘 내드린 문제도 개정된 거 많으니까 미리 좀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문제풀이 강의가 9월 첫째 주까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이게 예상 문제풀이가. 근데 다음 주까지 끝내고 이 책을 9월 첫째 주는 그냥 모의고사 제가 작년에 개정된 거 위주로 작년에 개정된 거부터 작년에 개정된 게 작년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개정된 거는 엄청나게 많이 개정됐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거 올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작년에 개정된 문제 위주로 그걸 최대한 많이 해서 10월 첫 번째 주는 그냥 제가 내드린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책에 있는 문제는 해설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 풀면서 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도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배제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좀 해설 보고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8페이지 할 차례죠? 맞습니까? 168. 실무가 5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주택임대차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요.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그 다음에 경공매 한 문제,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
5문제 중에서 이 4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부분이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다 합해서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겠다고 시험에 별로 안 나온다고요. 앞에 부분은 그래서 168페이지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168페이지 2문제 있는데요.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실무가 어디까지가 실무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도 최근 10년간 나오진 않았지만 169페이지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중개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뭡니까? 일반 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개업 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2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중개, 순가중개, 독점중개 이런 거 규정이 없다고요. 법에 없는 걸 내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최근 10년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 중개계약은 맨 마지막에 책임중개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저기 내놨는데 책임지겠어 안 지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문제 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는데 책임지려고 안 하겠죠? 근데 이게 법조문에 뭐 책임지어야 된다, 책임 안 지도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그 학자들의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시험에 내지는 않는다고요. 요즘은 출제 경향이 법조문에 직접 근거가 있는 거 위주로 낸다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 위주로. 그렇지만 일단 이제 9월 달에는 이런 문제 거의 안 풀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9월, 10월은. 자, 1번 어쨌든 책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독점이나 전속 한 사람에게만 딱 맡기면 무조건 이건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 할 수 없다면 책임지고 하려고 노력하겠죠. 일반 중개는 여기저기 다 내놓으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해봐야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해버리면 계약 성사시키면 한 푼도 중개보수 못 받기 때문에 책임 중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독점 중개 보수받을 수 없다 했는데 독점 중개라는 것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서 많이 하던데요. 독점 중개는 배타적 권리,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무조건 거래 계약이 성사되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해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독점 중개 지금 하는 게 한 건 하는 적이 없고요. 법에도 없습니다. 자, 3번 전속 중개계약은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X죠. 전속 중개계약 거의 안 하잖아요.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전속 중개계약서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예, 현실적으로 손님한테 전속 중개계약서 문서로 전속 중개계약 하려면 계약서를 문서로 서면으로 써야 되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까 손님들이 전부 다 아저씨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요?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러던데 하고 전부 싫어하더라고요. 그 전속 중개계약서 쓰려면 또 시간도 걸리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한 2분 가면은 바쁜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하고 계약서 문서로 쓰는 거 싫어해요. 손님들이. 중개계약이라는 거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죠.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이고요.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매도인 매수인 간에 맺는 게 거래계약, 그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이 거래계약이고요.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은 구분해야 돼요. 중개계약은 의뢰인들끼리 맺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3번도 틀렸고요. 4번이 맞습니다. 공동중개는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요.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입니다. 2사람 이상이 개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공동중개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토지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공동중개가 많은지 단독중개가 많은지 통계는 정확하게 없지만 공동중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건 확실하죠. 옛날만 해도 공동중개 한 20년 전만 해도 거의 안 했어요. 물건을 팩스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공동중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사람 이상이 개입되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5번 순가중개는 뭐냐면 입건가 10억, 소위 현업에서 인정작업 이런 말 하죠.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거는 개업공개사님 수수료 보수로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당연히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으면 위반이 아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활동입니다. 조사 확인 172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이고요.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우선이죠. 서로 다를 경우. 그래서 1번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와 불일치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토지 대장에 있는 소유자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면적은 대장이 우선하죠. 2번 점유권, 유치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 확인해야 된다.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은 현장 답사인데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 등기하죠. 법정 지상권이면 등기 안 되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건 등기되잖아요.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2번 지상권 때문에 X입니다. 특수 지역권도 등기 안 됩니다. 그냥 지역권은 등기되죠.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지목이나 지형 확인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려면 직접 이 도면을 한번 발급받아 보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지형이 뭡니까? 지형, 땅이 생긴 모양, 형태. 지형 4번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확인할 수 있죠? 지적도 임야도를 떼보면 이렇게 지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원, 차장 이렇게 지목이 나오고요. 부호, 약호로 표시가 되고요. 그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지형, 땅이 생긴 모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누군지,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지세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세가 뭡니까?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도 확인할 수 없다.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도각선, 경계죠. 경계, 도각선, 경계, 이게 경계거든요. 경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 도각선 이런 것만 나타난다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금 실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나옵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지형 확인 가능하고요. 지목도. 그 다음에 4번은 표시사항은 면적은 대장이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건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모든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도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철도, 보호구역 이런 건 안 나타납니다. 근데 학교, 위생, 정화구역 이런 거는 우리 공법에서 안 배우지만 중개실무상은 청소년 유해시설은 학교 앞에서 못 하잖아요. 학교 옆에서.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교육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번을 집으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50m까지는 학교 정문에서 50m는 절대 정화구역, 절대로 안 된다. 청소년 유해시설. 200m는 상대 정화구역인데 상대 정화구역은 그 학교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학교 운영위원회는 옛날에는 학교장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학교장 동의 한 명만 받으면 되니까 교장한테 뇌물 주고 가능했겠죠. 근데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도 들어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제 친구들이 이제 학교 교장 되더라고요. 교장 됐다고 연락 오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도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는데 못했는데 지금 친구들이 요즘은 교장 교감 되기도 힘들다더라고요. 격지 근무 이런 데도 가서 성 같은 데 가서 근무도 하고 해야 된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2번의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기본적 사항 조사 확인입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게 우리 암기 프린터 6번에 보면은 9가지가 있죠. 기권, 가공, 상태,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이 중에서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 중에서 기본적 확인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확인 사항.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기본적 사항을 설명한 것은 했는데 이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권리관계죠. 저당권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개 중에서 권리관계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입니다. 이거 기본적 사항이죠. 면적, 소재지 뭐 이런 거 건축 용도 이게 기본적 사항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이건 뭡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공법상 이용 제한이에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뭐 용적률이 100%, 건폐율이 50%잖아요. 최대. 그럼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2층밖에 지을 수가 없죠. 100평이면 50평밖에 건물 못 짓고요. 2층밖에 안 됩니다. 용적률이 100%니까. 이게 이용 제한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말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래 규제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뭡니까? 취득 관련 조세 기본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된다. 거래 규제. 허가는 거래 규제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권리관계 9번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9번. 권리관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권리의 순위는 같은 구의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는 순위번호다 했는데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동순별접. 동순별접. 같이 시작.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입니다. 동구는 뭡니까? 같을 동자, 같은 갑구, 같은 얼구. 별구는 갑구, 하나는 갑구, 하나는 얼구, 구가 서로 다른 경우죠. 동순별접.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입니다. 동순별접입니다. 권리 순서.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동구에서는 같은 구가 동구잖아요. 같은 구에서는 접수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입니다. 순위번호. 자, 예를 들면 1일날 이사하고 1일날 전입신고하고 2일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건저당도 2일입니다. 건저당도. 그러면 이 건저당하고 건저당은 오전 9시에 설정 등기했고요. 확정일자는 오후 4시에 했습니다. 오후 4시에. 누가 먼저 배당받습니까? 이거 경매 넘어가면 동순위 안분 배당입니다. 시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각이 안 나옵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짜만 나오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만 나오지 등기한 시각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순위 안분 배당입니다. 근데 건저당이 만약에 오후 4시에 건저당이 또 하나 저당권이 하나 더 설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당권하고 건저당하고 이 두 개는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동순위 안분 배당이다. 이게 1번이 먼저 받는다. 2번이 먼저 받는다. 동순위다. 답은 이거는 1번이 먼저 받죠.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이게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순위가 먼저 올라간다 위에로. 그럼 물건은 순위에 따라 순서에 따라 배당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1번 저당권, 건저당권 먼저 배당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2번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습니다. 물건은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하죠. 채권은 평등한데 물건은 순서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란을 조사하여 제한물건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을 확인하였다. 가압류 가등기 확인하려면 갑구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압류 확인하려면 갑구 보아야 한다. 얼구 보아야 한다. 답은 가압류를 확인하려면 갑구 봐야 된다. 얼구 봐야 된다. 답이 뭐냐고요.
둘 다 봐야 됩니다. 해당구 상란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소유권을 가압류했으면 갑구를 봐야 되고요. 제한물권, 전세권을 가압류했으면 을구를 봐야 된다고요. 따라서 지금 여기는 제한물권에 대한 가압류니까 뭘 봐야 돼요? 을구 봐야 되죠. 제한물권이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을 합해서 제한물권이라고 하잖아요, 민법에서.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은 소유권을 대한 가압류 등을 보려면은 갑구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는 중개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인 경우에는 중개할 수 없다. 중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압류, 모든 공법상 제한,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다 팔아먹을 수는 있잖아요. 가압류되어 있는 땅 못 파는 거 아니죠? 가처분 등기돼 있어도 팔 수는 있어요.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 못 파는 건 아니잖아요. 살 사람이 별로 없고 비싸게 못 팔아서 그렇지. 싸게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면, 가져간다고 하면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시골에 있는 논 못 팔아가지고 그냥 공짜로 줘버렸어요. 진짜로. 아무리 팔라 해도 안 팔리더라고. 이게 이천에 있는 거야 잘 팔리겠지만 저 시골에 완전 심신산골에 제가 있는 거는 저 지리산, 덕유산 거의 산골짜기에 있는 거 아무것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개발 못하는 땅인데, 그것도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논, 그냥 농사 지으라고 해도 뭐 쌀 한 포대만 주고 지으라 해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쌀도 주고 뭐 공짜로 지으라고 해도 안 짓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사법상 제한이나 공법상 제한이 있어도, 전세권 설정 등기돼 있어도, 경매 신청 기입 등기돼 있어도 중개상물 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돼 있어도 중개상물 된다 시험에 나왔어요. 단 경매 그 자체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돼 있어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매수인이 사가지고 은행 대출 갚아버리고 경매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취소 안 해도 배당해주고 남는 돈 있으면 소유자한테 주잖아요. 경매 넘어가더라도. 5번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 경매 처분이 되면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받는다. 예. 가압류가 선순위고, 가압류는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후순위 물권하고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당권이 선순위고 가압류가 후순위면 저당권자가 전액 먼저 받고 남는 돈 있으면 가압류권자가 받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이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판례는 권리관계 확인함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오늘 아침에 뉴스에 손해배상 이게 보증금 지금 우리 1억 가입하잖아요. 이것도 2억으로 중개보수를 깎아주는데 협회하고 협상하려면 협회에서는 공제를 올려야 돈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200억 들어오는데 2배로 올리면 400억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공제료가. 이거 2배로 올리는 걸로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9월, 10월 안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요. 금액이 2배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지금 1억인데 이 1억이 건당 1억이 아니에요. 건당. 한 건당 1억이 아니라 보험을 1년간 가입하잖아요. 가입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총 나가는 금액이 한도가 1억이에요. 한 명이 먼저 1억 받아갔으면 뒤에 손해 발생한 사람 못 받아요, 보험금. 그런 게 옛날에 오산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개업공개에서 한 명이 40명 월세 사는 사람한테 40명한테 손해를 입혔다고. 40억 사기쳤다고요. 전세로 세입자한테 1억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돌려막기 하다가 40억을 해먹고 도망갔다고요. 개업공개사가. 뭐 해먹었는데 실제 가져간 돈은 없었어요. 다 돌려막기 하는데 실제 다 들어가고 없다고요. 그럼 1인당 1억씩 해가지고 40억한테 40명한테 40억 손해를 입혔다고요. 그 협회한테 달라고 하니까 협회는 1인당 얼마 주겠냐면 250만 원 주겠다고 그래. 250만 원 줄 텐데 소송하려면 해라. 소송하면 변호사비가 최소 3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오히려 네 돈 50만 원 손해인데 보험금 받아봐야, 이거 공제금 받아봐야 포기하는 게 나을걸?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소송 포기했어요. 오히려 변호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변호사비 최소 300 이상은 달라잖아요. 300, 500 뭐 한도가 없잖아요. 변호사 수임 한도는.
그럼 40명이면 40명 각각 1억씩 40억 배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협회도 그게 맞거든요. 왜냐면 공제 약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협회가 그러면 만약에 뭐 개업공개사가 1년에 100건 손해 입히면 100억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보험료는 공제료는 1년에 20만 원도 안 냈는데 100억 물어주면은 협회 망하겠죠. 그래서 1년간 한도 얘기예요. 1년간 총 지급하는 한도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실무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2억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바뀔 게 많으니까 끝까지 학원 다녀야 돼요. 지금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10월 안에는 시행하겠다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한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판례는 만약에 1억 손해를 개업공개사가 입혀도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1억 다 배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의뢰인도 장사꾼인, 상법상 상인인, 개업공개사 말만 믿고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 비율을 상계하고 50%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렇고요. 이때까지 판례 100% 다 배상하라는 판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과실을 상계한다고요. 개업공개사가 고도의 주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책임은 의뢰인에게도 있다고요. 개업공개사만 믿은 잘못이 그 잘못된 과실 비율을 상계한다고요. 2번이 답인데요.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대리인 여부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의 대리인은 위임장 맞는데요.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이 문제 해설이 잘못되어 있더라고 우리 책에. 2번인 답은 맞아요. 맞는데 해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정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 부모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근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에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되었었습니다.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때는 8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법원에서 정합니다. 판사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안 돼요. 왜?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중소기업체 사장인데 부인한테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계부 다 적어가지고 결제 올리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막 술 잡수시고 딴짓 하시면서. 그러니까 배우자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응급 환자 수송 다니다 보면 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응급 환자 수송 차 있죠. 119 소방차도 아니면서 그 경찰차도 아니면서 응급 환자 수송 차 이런 거 다니는 거 있어요. 그 몇 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전화해가지고 이 정신병원에 입원 가능합니까? 물어보니까 예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입원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나 제주도에 끌고 가가지고 입원 족쇄 채워가지고 정신 이상하다고 배우자가 이야기하면 그냥 입원시켜버린다고 독방에. 멀쩡한 사람도 6개월만 입원시키려면 다 정신병자 된대요. 족쇄 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놓으면.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금치산 선고를 받았어요 옛날에. 그럼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된다? 배우자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재산 처분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있다 풀려났는데 계속 남자는 그냥 정신병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살인사건 나면 배우자를 1순위로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절대 죽이지 마세요. 배우자 죽이면 배우자 죽였다면 무조건 적발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법정 대리인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바가지 안 나온다고요. 피성년 후견인. 우리 지금 책 해설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부 본다고 돼 있어요. 뭐 봐야 되냐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하거든요. 개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가서 후견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되고요. 아니면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돼요. 가정법원에 가서.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안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책 해설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설은 적절치 않다. 어쨌든 답은 2번은 맞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위임장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후견 등기부를 열람해서 확인해야 된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합유는 합유자 전원 동의받아야 되죠.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요.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종중재산, 이거는 뭡니까? 이 총류죠. 총류는 이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고요.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80페이지 17번 보겠습니다. 분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공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영원히 존속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분묘 기지권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안 됩니다. 분묘 기지권이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공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편이 먼저 사망해서 20년 지나서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단분이라고 하면 뭡니까? 봉분이 하나 있는 게 단분이죠. 옆에다가 관만 하나 더 묻어가지고 이게 구멍 뚫어주고 서로 이야기하라고 해주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또는 쌍분, 쌍분이 뭡니까? 봉분이 두 개 있는 게 쌍분이죠.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지나다니다 보면 쌍분, 저도 부모님들 지금 쌍분 형태로 돼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그럼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 있는 거는 뭐냐면 저는 우리 산에다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남의 산에다가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면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본다 했는데,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 통념상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판례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평장, 암장, 가묘, 예장 이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는 사람들이 묘라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봉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렇게 봉분이 위로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평평하게 묻어놓은 묘, 노무현 전 대통령 묘 가보니까 평평하게 돼 있고 그 위에 그냥 돌만 하나 얹어놨더라고요. 그 돌 밑에 골분, 뼈의 가루를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된다고요. 평장이기 때문에.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존묘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영구무한히 존속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즉시가 아니고 20년 지나야 취득하죠. 시효 취득. 따라서 1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은 했는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이런 게 시험에 1번 지문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틀렸고, 2번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뼈의 가루고요.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 합니다. 강이나 바다에 뿌려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개인 묘지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 그 다음에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의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족 묘지
안에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 암기 프린트 49번에 있습니다.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2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84페이지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